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집은 높은 담이나 튼튼한 지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어 안은 두 손,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주는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납니다. 아기를 키운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지만 아이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 짓는 냄새 속에서 늘 곁을 지켜주는 두 눈빛 속에서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삶은 언제나 뜻밖의 바람을 불어옵니다. 잊고 지내던 그림자가 다시 다가오고 아이와 할머니의 평온한 집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소담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순남 작가님의 단편소설 든든한 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든든한 집, 정순남 단편소설. 딸이 다녀갔다. 딸이 집에 머물다 간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말 몇 마디 건네고 간 게 전부였다. 그러나 남긴 파장은 하룻밤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다녀간 날이면 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가슴을 치다가 밤을 밝히기 일쑤지만 어젯밤에는 그 강도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심했다. 그렇게 보면 30이 넘었으니까 이젠 철이 들 법도 한데 딸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된바람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았다. 딸이 오겠다는 연락을 할 적마다 나는 가슴이 뛰곤 하였다. 객지에 나가 있는 딸 자식이 다녀가겠다고 하면 응당 반가워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 왜? 또 무슨 일 때문에 온다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은 딸이 아파트 문을 들어설 때 이미 적중한 셈이었다. 딸은 숨 넘어가지 않으니까 좀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하라고 일렀으나 내 마른 기둥으로 흘리고 허리를 고추 세운 채 항상 하던 대로 그날도 본론부터 꺼냈다. 나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 며칠 뒤에 인사시키러 그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준비 좀 해줘. 보통 사람 아니니까 은미랑 아빠한테도 단단히 일러주고.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번엔 또 어떤 사내를 데려오겠다는 건가?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딸은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뒷말을 거침없이 이었다. 그리고 참, 결혼하면 은미 이젠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나는 잠시 내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무리 앞뒤를 자르고 말하는 게 딸의 습관적 어투지만 그런 걸 의논 한마디 없이 통과하듯 내던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건 아니다 싶었다. 결혼할 상대가 누구인지는 뒷전이었다. 그게 어디 한두 번인가? 문제는 은미였다. 은미만큼은 보낼 수 없었다. 어떻게 기른 아이인데? 나는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주먹을 쥐고 눈을 사납게 치떴다. 걔는 안 돼. 결혼은 네 맘대로 해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걔는 못 보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자식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그래, 지금까지 엄마가 고생한 것은 나도 알아. 그전만큼은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고생 덜어드리겠다는 거 아니야. 딸은 지지 않았다. 나를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죄가 잘못 기른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까닭에 참았으나 그것만큼은 아니 될 일이었다. 딸은 내가 싸울 듯 대거리를 하자 잠시 주춤하는 기세였다. 그렇다고 아주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쯤은 짐작하고 왔다는 투로 헛웃음을 몇 번 흘리고는 뒷말을 붙였다. 즉, 이번에 결혼할 상대가 아들 하나 있는 남자인데 자신도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해해 줬다는 것과 지금 그가 사는 아파트가 58평짜리인데 방이 5개여서 은미와 함께 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덧붙여서 딸은 그 남자가 강남에서 제법 유명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일테면 이번엔 자신이 아주 상당한 재력가를 잡았다는 것을 내놓고 자랑했다. 로또 당첨이야, 로또 알아? 그래도 나는 믿기지 않았다. 또 서로 그런 사람이라 해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내 딸의 성미를 알게 되면 그래도 좋아할까 걱정스러웠다. 결혼은 가을에 하자니까 아직 시간 있어. 딸의 통고는 그게 끝이었다. 내가 그런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한두 마디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 은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남편과도 상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으나 딸은 그것도 기뚱으로 흘렸다. 상의할 게 뭐 있느냐는 투였다. 그래도 은미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당사자인데. 조그만 거한테 무슨 의견 같은 걸 물어.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지.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네 새끼인데. 걔가 지금 몇 살인지는 알아? 15이야 15. 그런 아이가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걔 의사도 존중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더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딸은 내 말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 할 말을 모두 마쳤다는 듯 서둘러 신발을 꿰어 신었다.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내가 등 뒤에 대고 몇 번 더 소리 질렀으나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딸은 현관을 빠져나갔다. 은미가 영어 학원에서 오기 전 남편과 상의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고 판단한 나는 남편이 철물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꺼냈다.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던 남편은 그러나 내 얘기를 다 듣고도 눈만 껌뻑껌뻑할 뿐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요? 글쎄. 나는 며칠 뒤에 딸이 남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것까지 넋두리처럼 늘어놓으며 재촉했다. 그래도 남편은 대꾸가 없었다. 하긴 남편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었다. 신도시로 개발되는 바람에 주택과 천여평 되는 밭이 수용되고 아파트 단지로 거처를 옮기면서 생업수단이었던 철물점까지 이전하였으나 요즘은 모든 걸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시대이고 또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가뜩이나 끌당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당신도 은미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은 나하고 같죠? 그렇죠?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누가 말려도 제 발로 찾아갈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르는 게 돌이잖아요. 그래야 개처럼 되지 않지요. 나는 강조하듯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도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제 새끼 데리고 가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
야속하고 밉살스럽지만 내어줘야지. 그리고 은미도 이젠 다 컸잖아. 벌써 15살인데. 어휴.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방지축 뿌리 없이 떠도는 아이한테 어떻게 은미를 맡겨요? 걔도 이젠 철이 든 게지. 자기 빚으로 챙기는 걸 보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걘 평생 가도 그 버릇 못 고쳐요. 지금까지 한 집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순간 나는 15년 전 핏덩이였던 은미를 짐짝 던지듯 맡기고 돌아서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 스쳤다. 졸지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도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아이를 안고 얼으며 도망치듯 챙걸음을 놓는 딸의 뒷모습만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의 자식인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도 묻지 못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된 것은 그러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딸은 그 뒤에도 은미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따금 들릴 적마다 엄마 왔다고 내가 억지로 은미를 안기려 해도 두 팔 한 번 벌리지 않았다. 저 왼수. 제가 낳은 자식이 틀림없는데도 딸의 말투는 늘 모지락스러웠다. 그때도 나는 좀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소 닭 보듯 하는 눈빛은 똑같았다. 그러니까 딸이 이따금 집에 들르는 목적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 일테면 이런 것이었다. 미용실을 차리겠다는 것, 또는 커피 전문점을 차리기 좋은 자리가 싼값에 나왔다는 것 등인데 거기에 들어갈 자금을 보태달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없다고 손사래를 쳐도 소용이 없었다. 딸은 수용된 땅에 대한 보상금을 벌써 훤히 꿰뚫고 있었다. 아니, 아빠, 막말로 죽으면 그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차지 될 거 좀 미리 달라는 건데 뭐가 잘못되었어요? 아빠도 그거 할아버지한테 거저 받은 거잖아요. 딸은 마치 맡긴 것을 내놓으라는 식이었다. 그럴 때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몇 번 머리를 흔들던 남편은 번번이 내주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내어주면서 남편은 강다짐을 받곤 했지만 그건 결국 다 헛약속에 지나지 않았다. 은미는 그렇게 내 손에서 백일잔치도 했고 돌잔치도 했다. 자랄수록 제 어미를 닮아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으나 그래도 방글방글 웃을 적에는 마음이 다 녹아 나도 모르게 입을 쩍 맞추곤 했다. 다행히 남편도 은미를 사랑했다. 집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사람 사는 집 같구먼. 꼭 옛날 윤정이를 기를 때 같아. 남편은 내가 바빠할 적에는 손수 기저귀도 갈아주었다. 몇 번 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말을 늘어놓았으나 돌부처 같은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보다 남편은 딸의 결혼 상대가 더 궁금한 모양이었다. 이번에 윤정이가 결혼하겠다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래? 남편은 몇 번을 캐묻다가 내가 대꾸하지 않자 혼자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도 은미는 안 돼. 안 되고 말고. 나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나 딱히 막을 방법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 가슴이 답답했다. 글 당하지 말어. 걔가 가봤자 윤정이네 집 아니겠어? 보고 싶으면 보겠다는 사람이 가보면 되잖아.
두 발 멀쩡한데 뭐가 걱정이야? 그럼 아이를 평생 끼고 살 줄 알았어? 그렇게 애기 중지 기른 윤정이도 봐. 크니까 자기 혼자 잘한 줄 알고 제멋대로 나가잖아. 나는 남편의 지청구를 들으면서 이번엔 은미한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학기 말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탓에 요즘 들어 신경이 더 날카로워진 아이한테 잘못 이야기를 풀어놓았다가는 시험을 망치는 건 물론이고 아직 여물지 못한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만약 은미가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런다고 머리를 끄덕거리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섭섭함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 두렵고 떨렸다. 오후가 되자 거리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학생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끼리끼리 웃고 떠드는 학생들의 소리가 거리마다 왁자했다. 7월의 볕이 뜨거웠으나 학생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공원을 향해 걸으며 은미는 이번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무엇을 할까 궁리했다. 지금까지는 용석이 오빠를 탁구장이나 노래 연습실에서 만나는 게 고작이었으나 중3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영주와 명남 오빠와 어울려 넷이 함께 산이나 바다를 한번 가보는 것도 추억 만들기에는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문화공원 조각상이 있는 광장의 그네 벤치, 늘 자주 만나는 곳에 먼저 도착한 은미는 서둘러 영주에게 문자를 보냈다. 왜 아직 안 와? 영주는 금방 답신을 보냈다. 가고 있다, 이 기집애야. 그래도 영주는 생각처럼 금방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공원에 나앉은 노인들을 바라보던 은미는 문득 할머니를 떠올렸다. 아침에도 사흘 뒤에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걱정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잠만 퍼질러 잔다고 잔소리하던 할머니가 오늘 학원을 빼먹고 놀았다는 것을 알면 뭐라고 할까? 은미는 문득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 하나 보고 사는 할머니인데. 잠시 뒤 영주가 나타나자 은미는 왜 늦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영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명남 오빠와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 기집애야. 헐, 무슨 일일까? 그래도 용석 오빠를 걱정하는 사람은 영주였다. 그러자 명남 오빠가 그거 보라는 듯 결말을 던졌다. 나보고 밤낮 느림보라고 놀려대더니 이제 보니까 지가 더 느림보구먼. 그렇게 느려터진 놈이 학생회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은미는 용석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핸드폰에는 온통 그와 주고받은 문자가 지우지 않은 채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학교 일로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베스킨에 가 있으라고 했다.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딸기 쉐이크로 목 좀 식히고 있으면 끝나는 대로 서둘러 가겠다는 것이었다. 탁구장은? 하고 묻자 그 다음에 가서 한판 겨루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혼합, 복식. 은미는 영주를 돌아보았다. 시합에서 매번 지면서도 영주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만나 떡볶이집의 어묵이랑 순대, 김말이 값은 언제나 영주 차지가 되었다.
그걸 먹고 스타코인 노래 연습실에 가서 목청껏 가요 몇 곡 떼창으로 뽑고 나면 소화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싹 풀리곤 했다. 그러나 은미는 그날 일행들과 탁구장에 갈 수가 없었다. 물론 스타코인 노래 연습실도. 왜냐하면 엄마가 전화 한 까닭이었다. 난데없이. 전화는 베스킨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와 탁구장을 향해 함께 시시덕거리며 걸어가고 있을 때 허락도 없이 쳐들어왔는데 처음엔 그게 누구의 번호인지 몰라 은미는 받지 말까 생각하기도 했다. 헐, 그러니까 은미가 통화 버튼을 누른 것은 단지 여러 차례 울려대는 신호음이 귀찮았기 때문이었다. 누구야? 이 중차대한 시간에. 짜증이 난 은미는 자신도 모르게 꽥 소리부터 질렀다. 그리고 얼른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누구예요? 그러나 은미는 전화를 끊지 못했다. 엄마 라는 말에 은미는 잠시 핸드폰을 든 채 생소하기 짝이 없는 그 엄마라는 말을 잠시 머릿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나? 그래, 있기는 했지. 머리를 끄덕인 은미는 곧이어 무슨 일이냐고 가시돋친 말투로 물었다. 그러자 엄마는 할머니한테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한 모양이라는 것을 전제로 곧 자신과 함께 서울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길게 말하고는 벌써 기대가 된다면서 크게 웃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 소리를 듣자 은미는 귀를 의심했다. 같이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셔? 그렇다면 할머니는 또 할아버지는? 은미는 잠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다. 결국 은미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따져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요? 그러자 엄마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투로 간단히 대답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기 집에서 살아야지. 자기 집이 있으니까. 은미는 화가 치밀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갈 수 없었다. 어떻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놔두고 자신만 데려가겠다는 말을 그렇듯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은미는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저도 안 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야. 그래도 저는 안 가요. 와야 해. 할머니한테도 벌써 그렇게 알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긴 아무 소리 못하지. 내 딸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할머니라고 막을 수가 있겠어? 안 그래? 그렇다면 엄마라는 이 여자는 할머니의 딸이 아니란 말인가? 은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꽥 소리치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할머니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다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는 자신 있다는 투로 깔깔거렸다. 그래도 저는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말 안 가요. 은미는 자신만만한 그 웃음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래서 선언하듯 한마디 던지고는 핸드폰의 전원을 얼른 꺼버렸다. 그래도 화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화는 비단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전하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엄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걸 알고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아침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던 할머니한테도 화가 치밀었다. 아니 그렇듯 쉽게 승낙할 만큼 내 존재가 할머니에게는 별 볼 일 없단 말인가? 은미는 갑자기 울음보가 터질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쓰나미처럼 가슴 가득 밀려들었다. 은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장 달려가 따져봐야겠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름과 함께 조잘거리며 앞서가던 영주가 통화하느라고 뒤처졌던 은미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 가까이 다가왔다. 누구야? 누군데 그래? 몇 번 되물어도 은미가 대꾸를 미루자 이번엔 용석 오빠가 물었다. 누구야? 결국 생전 엄마라고 부른 적 없는 엄마라는 것을 밝힌 은미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보를 터뜨리고야 말았다. 자기들이 뭔데? 뭔데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왜? 왜? 슬픔이 복받친 은미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자 이윽고 용석 오빠가 일행들에게 그날 탁구 시합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할머니는 은미와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다. 동떨어져 앉아서 고구마 숨껍질을 벗기며 시험이 끝나면 차분히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는 말만 변명하듯 반복했다. 그럼 할머니는 반대하는 거네? 그렇지, 나는. 근데 왜 그러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안 된다고 얼마나 싸웠는데. 그런데 왜 그 여자는 승낙했다고 말해? 네 어미는 본래 그런 여자야. 그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야. 어쩔 수 없다는 것뿐이지. 그게 뭐야? 분명히 해야지. 은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아버지는 보고 싶으면 우리가 거길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 또 네가 이젠 다 컸으니까 가끔 내려오면 된다고도 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다 싶어서 더 구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그게 뭐야? 그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한 할머니 약속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글쎄 말이다. 나도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말끝에 또 한숨을 길게 매달았다. 은미는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살이 그날따라 더 깊어졌다고 느꼈다. 은미는 본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딸은 매사에 이약하고 약삭발랐지만 반면에 멍청하고 빈대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남자 관계는 그랬다. 그러나 은미는 달랐다. 생긴 건 딸을 쏙 빼닮았지만 성격은 전혀 딴판이었다. 남편의 말대로 증조 할머니를 닮았는지는 몰라도 늘 고분고분하고 살가웠다. 반찬 투정도 하지 않고 아무거나 주는 대로 잘 받아먹었다. 그래서 까탈스럽다는 사춘기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 즉 공부만큼은 철저히 해냈다. 집안일도 잘 도왔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을 나는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나를 대하는 언어와 몸짓이 평소와는 달라져 있었다. 무엇을 물어도 대꾸하지 않기 일쑤이고 또 대답하는 말투도 예전과 달리 살살 맞았다. 시험 때문만은 아닌 듯 했다. 아무래도 그 일 때문인 것 같았다. 그날 아침만 해도 그랬다. 시험 기간이니까 특히 아침밥을 든든히 먹여서 보내야겠다고
식탁에 앉히려 했으나 은미는 토라진 얼굴로 말없이 운동화를 끼워 신었다. 밥 먹고 가. 싫어, 안 먹어. 그럼 안 되지. 우리 착한 소녀가 밥 먹지 않으면 이 할미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말 붙이지 마. 나 이젠 할머니랑 말하지 않을 거야. 대화는 거기가 끝이었다. 은미는 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현관을 빠져나갔다. 내 말을 들은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손사래를 쳤다. 당분간 그냥 내버려둬. 걔라고 마음이 편안하겠어? 갑자기 엄이라는 여자가 전화해놓고는 자기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내버려둬. 본래 심성이 착한 아이니까 곧 제자리 찾아올 거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지.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아이는 제 어미하고는 달라. 남편은 확신했다. 나를 어르듯 뒷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윤정이는 안 그랬어?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말 엇나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 사실 키는 벌써 제 어미만큼 컸지만 내가 보기에 은미는 아직 마음이 여물지 못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웃음만큼 눈물도 많고 정도 많아 자칫하면 상처도 잘 받는 아이였다. 이제 겨우 15살 아닌가. 나는 은미가 그럴수록 내가 더 원망스러웠다. 그때 모질게 잘라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빌미가 되어 지금까지 이 같은 걱정을 안고 산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또 터져나왔다. 나는 딸이 고등학생 때부터 남학생들과 한데 어울려 다닌다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는 생각이었다. 평생 남편 하나밖에 모르는 나와 달리 학창시절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웃에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둥 수군거려도 끄떡하지 않았다. 이따금 늦게 들어오면 주의 주는 게 고작이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딸은 그 결과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학을 선택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일러주어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동네 창피한 사람은 자신만이 아닌데도 머리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는 둥 눈만 뜨면 강철 긁는 소리를 질러댔다. 지수에서라도 반드시 그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나는 남편과 의논하여 입시 준비학원에 보내기 위해 딸을 서울 고모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고모는 빈방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의 잘못이었다. 딸은 그 대학에 합격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뒤로도 삼수운운하더니 또 다른 남자를 사귀기 시작했다. 우리가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때라도 고모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언니, 그만 데리고 가세요. 나도 이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제멋대로예요. 어떻게 애를 그렇게 키웠어요? 고모는 자신도 딸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우리는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 못했다. 억지로 데려오기에는 딸이 너무 커 있었고 우리가 너무 작아져 있었다.
그게 세 번째 잘못이라면 잘못인 셈이었다. 그러니까 은미의 아비는 그때 딸이 사귄 그 사내였다. 100일도 되지 않은 은미를 안고 물어물어 찾아가 본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딸보다 3살 위인 그 사내는 곧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처지였고 생활 능력도 없었다. 변두리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집의 막내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백수였다. 그런데다가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자신이 윤정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단호함이었다. 윤정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은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 아이는 왜 낳았느냐고 내가 종주먹을 들이대며 따졌으나 그는 그것조차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저는 수술하자고 했어요. 근데 얘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도 질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맞느냐고 묻자 딸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딸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은미를 맡아달라고 했다. 그게 어느새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딸이 장담한 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용실도 커피 전문점도 실패했다. 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아이 같았다. 오후 무렵 시험을 치르고 있을 은미를 생각하다가 앉은 채 잠시 졸음 모양이었다. 핸드폰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딸이었다. 딸이라면 나도 할 말이 많았다. 왜 앞질러 설레발을 쳐서 일을 망쳐놓았느냐고 따질 참이었다. 딸은 이번에도 역시 앞뒤를 자르고 통과하듯 일방적으로 말했다. 닷새 뒤에 그 남자 데리고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준비해줘. 뭐 닷새?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큰일이다 싶었다. 더구나 한정식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신경이 더 쓰였다. 그러나 딸은 여전히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는 투였다. 뭘 걱정해. 그 사람 아무거나 잘 먹어. 그래도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잖아.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일머리 있잖아. 딸은 뭐가 즐거운지 깔깔거렸다. 나는 가뜩이나 은미 때문에 마음이 산란한 판국인데 혹을 하나 더 붙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너 왜 은미한테 쓸데없이 전화는 내서 분란을 일으켜놨냐?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뭐라고 그래? 딸은 여전히 깔깔거리고 있었다. 지금 시험 기간이야. 그러니한테 그따위로 전화했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너 놈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나는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딸은 아무렇지 않다는 투로 다른 소리를 했다. 그년 아주 맹랑하대. 제 맘대로 내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있지? 얼마나 당황했겠어. 난생 처음 엄마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거기다가 또 난데없이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쌀쌀 맞기는 또 얼마나 쌀쌀 맞은지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니까. 내가 지 엄마인 줄도 모르고. 걔 본래 그래요? 나는 나도 모르게 혀끝을 찼다. 네가 언제 엄마 구실 제대로 한 적 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솟구쳤으나 눌렀다. 나는 딸이 철들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집 여자들은 늙으면 딸 돈맛에 산다는데 나는 갑자기 자신이 서글펐다. 세상을 잘못 산 것 같았다.
은미는 학기말고사의 마지막 시험지를 어떻게 써서 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교실은 답안지 맞춰보는 아이들과 곧 시작될 여름방학에 들뜬 아이들로 시끄러웠지만 은미는 그런 것엔 관심조차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가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안 가. 못 가. 왜 나에게는 그걸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 거야? 시험 기간 동안 내내 괴롭혔던 그것은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더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방법이 없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은 굳혔으나 그럴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게 슬펐다. 버스 정류장을 지났다. 늘 그렇지만 버스 정류장은 한꺼번에 몰려나온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그러나 은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높다랗게 걸려있는 글샘 스터디 카페 간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파리바게트, 만난김밥, CU 편의점도 마찬가지였다. 목덜미로 땀이 흘러내렸다. 짜증나, 짜증나. 은미는 눈살을 찌푸린 채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얀 조각상이 솟아있는 문화공원 광장을 향해 곧바로 쟁걸음을 놓았다. 영주와 용석 오빠는 벌써 공원 광장 우측에 마련된 그네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명남 오빠는 오늘도 늦은 모양이었다. 시험 잘 쳤어? 용석 오빠가 물었으나 은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도 오빠는 은미가 귀찮아 머리를 흔드는데도 눈치 없이 몇 차례 더 같은 질문을 던졌다. 아무리 그것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해도 시험은 일단 잘 치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은미는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헐, 좋다가도 그런 말이 나오면 오빠가 싫었다. 꼭 꼰대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나무에선가 매미가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처음엔 분명 한 마리가 울었으나 조금 지나자 여기저기서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울어대기 시작했다. 은미는 그 소리도 짜증이 났다. 그 소리가 고막을 때리자 더위가 갑자기 훅 몰려드는 것 같았다. 명남 오빠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또 한참이 지난 뒤였다. 어슬렁거리며 나타난 그는 그러나 늘 그렇듯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시험 결과가 궁금한 듯 영주를 쳐다보며 그것부터 물었다. 사실 그날은 시험 끝날이므로 탁구장에 몰려가서 모두 한바탕 떠들며 몸을 풀고 스타코인 노래 연습실에 가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한 날이었다. 진 팀이 불닭치킨을 사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은미 때문이었다. 은미는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하지만 모두는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들이었다. 그것보다는 빠져나갈 방법 하나씩 궁리에 오자는 용석 오빠의 제안에 손뼉을 쳤다. 그런 만큼 그날 모임이 은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결론은 모두가 내린 상태였다. 절대 은미를 거기 보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후덥지근한 날씨 탓일까? 다른 날과 달리 공원엔 인적이 뜸했다. 가끔 강아지를 끌고 나온 젊은 여자들이 한가롭게 광장을 지나갈 뿐 벤치에 앉아 한담을 나누던 노인들이나 학생들의 모습조차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부모와 아이 두 명의 모습이 한데 어울린 하얀 조각상 아래로 비둘기 몇 마리가 구구거리며 바닥을 쪼아대고 있을 따름이었다. 모두 어디로 숨은 것일까? 매미 소리에 지쳐갈 무렵 용석 오빠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지? 그러자 영주가 말을 보탰다. 어떻게 하긴 막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막느냐고. 용석 오빠가 영주를 보며 되물었다. 그러자 그 물음엔 영주도 쉽게 대꾸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매미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그때였다. 잠자코 있던 명남 오빠가 어눌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어젯밤 생각한 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 도망가는 거 36개 알지? 그거 손자병법에도 있다잖아. 어때? 싫으면 도망가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니겠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잠수 타는 거야. 잠수. 도망? 은미는 귀가 번쩍 트였다. 대박!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근데 왜 나는 여태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을까? 은미는 갑자기 명남 오빠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덩치만 컸지 매사에 느려터졌다고 핀잔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아마 영주가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영주도 그 방법을 찬성했다. 넌 어떻게 생각해? 그 방법 정말 괜찮지 않니? 은미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차선책이 없었다. 그러자 영주가 손뼉을 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결정됐네 뭐 그거로. 그러나 영석 오빠는 그것으로 다 해결된 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너 잘 생각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실패하면 너는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너를 평생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장 볼 때까지 할머니와도 연락을 끊고 집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해. 물론 핸드폰도 끊고. 알았어? 은미는 머리를 크게 끄덕거렸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예상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쯤은 나도 할머니도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할머니 역시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게 된다면 누구보다 기뻐할 게 틀림없었다. 잠시 뒤 용석 오빠는 그 방법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명남 오빠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명남 오빠의 닫힌 입은 금방 열리지 않았다. 아마 방법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영주가 옆구리를 찌르며 재촉했으나 여전히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잠시 멈췄던 매미 소리가 다시 귀가 따갑게 들려왔다. 짜증나, 짜증. 은미는 얼굴을 찡그렸다. 잠시 뒤 용석 오빠가 모두를 둘러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은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찬성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디에 숨을 것인가, 언제 시행할 것인가 의논해야 하지 않겠소? 그가 묻자 대화는 거기에서 잠시 중단되었다. 영석 오빠가 다시 모두를 둘러보았으나 누구 한 사람 쉽게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은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왔다. 산 넘어 산이라고 거기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은미는 갑자기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저놈의 매미는 왜 계속 시끄럽게 구는 거야? 은미는 매미가 오는 나무 꼭대기를 노려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자코 있던 명남 오빠가 영주를 돌아보며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영준의 집이 딱이긴 한데 방도 내시니까 넉넉하고 물론 부모님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건 그렇지. 하루 이틀도 아닐 텐데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없지. 영숙 오빠가 벤치에서 일어나며 동의를 구하듯 영주를 바라보았다. 영주의 얼굴에 잠깐 긴장의 빛이 감돌았다. 그건 내가 여기에서 학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오늘 밤 우리 엄마 가게에서 돌아오면 상의해 봐야 해. 그렇지만 자초지종 자세히 말씀드리면 엄마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원체 저 기집애를 예쁘게 봤거든. 나보다도. 그럼 이따 문자 줄 수 있겠네? 그야 그렇지. 그런데 시간은 나도 몰라. 기회를 봐서 말을 꺼내야 하니까. 영주는 앞으로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을 등 뒤로 쓸어넘겼다. 명남 오빠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은미는 무당 가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느꼈다. 그것도 몇 날이 걸릴지 모르는 장거리 경주. 문제는 할머니였다. 그렇지 않아도 할아버지의 철물점 때문에 요즘 저기압인데 나까지 가출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은미는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것 같았다. 용석 오빠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럼 디데이는 언제로 정할까? 그러자 계속 웃음을 흘리던 명남 오빠가 그 말을 받았다. 그야 방학이 시작되는 모레 당장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숨으면 학교에도 가지 말아야 하니까. 또 은미도 준비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 말엔 용석 오빠도 동의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혹시라도 허락받지 못할 경우까지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비무한 배웠잖아. 그러나 그 말에 대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주를 바라보았다. 제발, 제발 잘 되었으면. 물론 아무리 친구의 집이라고 해도 자기 집이 아닌 탓에 불편할 건 불을 보듯 뻔했다. 자주 드나들긴 했으나 그것과는 다를 게 틀림없었다. 뭔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울 것이었다. 하지만 은미는 걱정하지 않았다. 내가 어린애인가? 또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는 것을 할머니가 알게 되더라도 꾸중받지 않을 자신도 있었다. 할머니도 영주 엄마의 성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이니까. 은미는 그것보다 사랑이 없는 엄마네 집에 들어가서 인형처럼 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몇 날이 걸리더라도 그쯤은 눈 딱 감고 견디어내겠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은미가 가출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자꾸 생길까? 집터가 세다는 소문이 맞는 것일까? 남편이 식탁에서 그동안 끌탕을 하던 철물점을 마침내 접고 커피 전문 카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저녁이었다. 설거지를 끝내고도 한참 기다렸으나 은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베란다에 나가 아파트 단지의 정문 쪽을 내려다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엔 여름방학을 한 날이니까 친구들과 잠깐 놀다 오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저녁 9시가 넘어가자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넘어올 뿐이었다. 문자를 보내도
답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일까? 온갖 상상이 다 떠올라 머리를 때렸다. 가뜩이나 이상한 사건이 자주 터져 10대 여학생이 있는 집안을 불안에 떨게 하는 요즘 아닌가. 남편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몇 번 벽시계를 올려다보던 남편이 힐책하듯 물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얘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거야? 글쎄 무슨 일일까요? 연락도 없었어? 없었어요. 나도 남편의 시선을 따라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시침은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불길한 생각이 점점 더 나를 옥죄었다. 그렇지 않아도 딸이 남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날이 모레인 탓에 내일은 시장도 다녀와야 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하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또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12시가 넘어가자 나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잠자리로 들어가자 서둘러 입력된 은미 친구들의 핸드폰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밤이 늦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오늘 학교에서 헤어지고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용석이도, 영주도, 은혜도, 지연이도 같은 대답이었다. 그럼 도대체 얘가 어딜 갔단 말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식탁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막 일어서려고 할 때였다. 난데없이 핸드폰이 웅웅 울렸다. 나는 눈이 번쩍 튀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영주 어머니였다. 반가웠다. 그녀라면 혹시 은미 소식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속삭이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걱정 많이 했지요 하고 첫마디를 열었다. 그리고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은미가 지금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을 알렸다. 확인하기 위해 내가 바꿔주기를 간청했으나 그녀는 지금 통화하는 것도 비밀이므로 그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몰래 만나자고 했다. 통화를 끊은 후에야 나는 비로소 안심이 조금 되었다. 영주도 그렇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라면 동네에서 야물기로 소문이 나 있는 여자 아닌가. 그런 까닭에 왜 그랬다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그 집에 있다면 괜찮다 싶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면도칼에 베인 것처럼 아렸다. 얼마나 가고 싶지 않으면 그 어린 것이 그 같은 짓을 다 저질렀을까. 그렇다면 나도 은미 못지않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나는 영주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사실을 둘만 아는 비밀로 하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나를 탓하며 남편이 혀끝을 찰 적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딸은 은미를 찾지 않았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웃음꽃을 얼굴 가득 피워문 딸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그 웃음은 거두지 않으면서도 끝내 은미 이름은 꺼내지 않았다. 2시간 가깝게 남자의 곁에 앉아 알뜰살뜰 챙기면서 뭐가 즐거운지 계속 웃음꽃만 피우고 있었다. 은미 이름을 꺼낸 것은 뜻밖에도 딸이 데리고 온 남자였다. 남자는 딸의 말대로 까탈스럽지 않았다. 딸이 챙겨주는 대로
아무 음식이나 잘 먹었다. 남편이 건네주는 술잔도 마다하지 않고 넙죽넙죽 잘 받아 마셨다. 남편은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보면 윤정이 또한 피장파장 아닌가. 남편은 그래서 그런지 그 부부는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먼저 꺼낸 사람은 그 남자였다. 아버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젠 다 커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참, 윤정 씨에게도 따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네요? 어디 갔나요? 겉보기에는 남자는 거꿀져 보였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솔직한 데가 있었고 서글서글했고 또 자상한 데도 있었다. 그걸 보면 이번에는 딸이 남자 하나는 정말 제대로 붙잡은 것 같기도 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술잔을 기울이며 꼬치꼬치 묻던 남편은 묻는 대로 남자가 거침없이 대답하자 만족한 듯 머리를 끄덕거리곤 하였다. 그때가 되어서야 딸은 은미를 찾는 눈치였다. 나를 쳐다보는 딸의 눈빛이 싸늘했다. 그렇게 일러두라고 했는데. 딸의 눈빛은 그렇게 추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 당장 말할 게 아니라고 판단한 까닭이었다. 잠시 나갔다 친구 만나러. 오늘이 무슨 날인데 내보냈어. 걔도 방학했으니까 좀 놀아야지. 나는 딸을 외면한 채 빠르게 말했다. 가출에 대해서는 또 그게 딸 때문이라는 것은 내일쯤 내가 별도로 알리고 따질 참이었다. 남자는 더 이상 채근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다는 투로 딸을 오히려 만류했다. 맞아요. 놀기도 해야죠. 남편은 개면쩍다는 듯 말없이 술잔을 들었다. 딸의 따가운 눈총을 느낀 나는 얼른 일어나 숭늉 그릇을 내왔다. 숭늉이 나왔다는 것은 음식 자리를 그쯤에서 피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행히 남자는 엉덩이가 가벼웠다.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벌떡 일어나 미적거리는 딸을 재촉했다. 내 말을 들은 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펄쩍 뛰었다. 그럴 거라고 이미 짐작했던 나는 딸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은미가 돌아오고 아니 오는 건 순전히 네 손에 달렸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선언하듯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너처럼 집 나간 딸 만들지 않겠다면 그냥 우리와 살게 하고 네가 보고 싶을 때 가끔 찾아와서 어미 노릇하면 되잖아. 이젠 정말 똑바로. 어미 노릇이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한마디 더 쏘아주고 나는 딸의 답변을 기다렸다.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혼잣말처럼 당돌하네? 어처구니가 없네. 중얼거리면서도 뭔가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거기에 기름을 붓듯 한마디를 더 거들었다. 내가 너는 쉽게 키운 줄 아니? 그렇지 않아. 누구나 자식을 쉽게 기르는 어미는 이 세상에 없어. 모두 다 애지중지 정성껏 길러.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봐라.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해 뭐해. 그렇게 기르는데도 엇나갈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니? 찢어질 것처럼 아파. 딸은 중간에 끼어들어 다 아니까 그만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나는 중단하지 않았다. 내친 걸음이었다.
처음으로 내 속내를 밝히고 나니까 몇십 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처럼 시원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이번엔 내가 딸에게 통과하듯 말했다. 잠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다. 나는 입술이 바싹 타들었다. 그래도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은미는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그것이 싫어서 가출한 은미의 얼굴이 순간 눈앞을 스쳤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고 주먹을 꼭 쥐었다. 이윽고 한참 뒤 딸이 입을 열었다. 웬일일까? 풀기 없는 딸의 목소리가 핸드폰을 타고 흘러왔다. 알았어. 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이번엔 정말 엄마 노릇 제대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건 그렇게 보이더라고 대꾸하면서도 나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것과 은미의 가출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딸도 그 말엔 동의하는 듯 했다. 잠자코 있다가 슬그머니 통화를 끊었다.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기자 나는 비로소 두 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것은 딸이 은미를 포기했다는 걸 의미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딸의 마음을 갑자기 변화시켰을까? 그동안 잊고 살아온 어미의 사랑이 살아난 것일까? 아니면 30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말 철이 들기 시작한 탓일까?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딸의 영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아서 기뻤다. 한편 딸이 어쩌면 지금쯤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처럼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애틋한 마음도 들었다. 은미가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은미는 다짜고짜 나에게 안겼다. 할머니, 할머니. 울음을 터뜨린 은미를 안고 나도 함께 울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내 품에 안긴 은미가 언제 이렇게 컸나 자랑스러웠다. 이기고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나로서는 대견할 따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렸다. 은미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 한상 가득 차린 나는 비로소 우리 집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는 정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끄떡 없을 것 같았다.